부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하신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 조직위에 단순히 이제 명상 집단에서 맨 처음에는 명상 집단이었죠. 수행 집단. 그러다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대화되니까 이제 종교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인 것들을 뭘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간에 수공업 하다가 좀 잘 돼가지고 하면 이제 기업화 되는 거죠. 점점점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조리들이 생기고, 원칙들이 생기고, 그런 룰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절에서도 이렇게 해보면 제일 힘든 게, 제가 보기에는 한 이 30명 조직 끌고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그거는 조직도 아니고 가족 같은 관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10여 명에서 한 3명 정도 되면 이게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가 나와서 서로 이해하고 갑니다. 그런데 한 40명 정도 넘어가면 조직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원칙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또 그건 조직에 맞추면 되는데, 이 30명 정도 되면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시끄럽기만 하죠. 쓸데없는 걸로. 시끄러운 아니 그냥 살아보면 그런 거 같아요. 그게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거 같아. 그 정도 조직 인원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수행 집단을 이끌어 가신 부분이 한 단계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조직이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고구려에서 광개대왕이 영토를 넓힌 것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장수왕이 한 세대 이상을 안정시킨 게 있다. 그게 실질적으로 영토가 되는 거지. 뒷사람이 안정시키지 못하면 그게 다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앞사람이 아무리 잘했어도. 콧방귀. 우리나라 현재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창업주가 아무리 잘했어도 그 다음 세대에서 약간 벌짓거리에서 잘못해버리면 날아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시스템을 갖추면서 안정화되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단 지성이 작동해야 될 시기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개인이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쫙 끌고 가는, 그러니까 창업군주 같은 거죠. 그런 시기가 있고, 그 다음 세대에는 이제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게 갖춰져서 역할, 분리들이 이루어지고 관리 쪽으로다가 가면, 그걸 이제 잘 안정되면 그것이 이제 거대화되면서 안정된 종교화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콧방귀, 당태종의 표현을 빌리면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지켜내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부처님은 그거를 당신이 당대에다 성공을 시켰던 거고,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런 식의 조직화라든지, 그러니까 성공하기도 잘 못했지만 조직화도 이루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예수가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서거든요. 그러니까 붙다는데 왜 예수는 못 했느냐? 그거는 통치술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느냐에 대한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도 당대에 크게 커지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정적으로 쭉 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뒤집어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직 관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통치술을 배운 사람하고 그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교육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재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또 다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를 잘 짓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 짓는 거를 잘 가르치냐에 대한 문제는 다른 거고, 김치를 맛있게 담근다. 그래서 그거를 잘 가르치거나 공장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제 잘 되는 집단은 치고 나가 천재적인 사람 한 명, 그리고 그 밑에서 제자들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안 그러면 그걸 보자 하는 그룹 중에서 안정적인 사람들이 딱 몇 명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안지로 얘기하면, 한 나라로 얘기하면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밑에 소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소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쫙 안정시켜가지고 함양을 점령하자마자
소화는 지도부 손에 넣었다는 거. 딴 사람들은 보물을 챙기는데, 그은 보화를 챙기는데, 눈이 눈가에 돌아가 있었는데, 소화는 지도부터 챙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전 계획 세우고 안정시키기 위한, 그게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그건 뭐 100% 맞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 얻기가 어렵습니다. 믿고 맡겨서 알아서 할 만한 사람 찾는 게 이래 보면 진짜 어려워요. 그게 이제 상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서 보통은 그 역할들이 좀 나눠지는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당신이 왕자 때 통치술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당신이 양수 겸장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로서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교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천재성만 갖고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람을 다루는 문제잖아요. 우리도 서비스업이라면 그게 뭐 천재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예술 같은 경우가 실패하는 이유가,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가방끈이 잘 봐워요. 그건 가방끈이 잘 봐서,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교감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못 배운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재적인 사람이 있어. 어디 시골에, 그런데 그 사람이 학교도 다녀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예술가 이렇게 혼자 어디 상간벽지에서 뭐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했다고 쳐요. 예.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응대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자기께 맞다라고만 말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쓸데없는 얘기들만 계속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은 소수가 동조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 배척해 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보인 행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몇 명의 거기에 동조자들만 있었던 거고 나머지는 없었던 거죠. 근데 불교는 그게 보편성으로 쉽게 나갈 수 있는 거는 세상의 언어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요구를 안다. 그러니까 시대정신에 대한 파악이라는 거죠.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시대가 요청하는 구조에 맞추어서 풀어낼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콧방귀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 바이오가 온다. 뭐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다. 올 겁니다. 근데 바이오가 온다. 그 다음에 IT 기업이 IT가 온다. 우리가 2000년대 설레발을 쳤지만 실제로 온 거는 지금 왔죠. 십몇 년 뒤에 왔죠. 그러니까 안 온다가 아니고 그것을 시세적 요청 구조에 얼마나 맞추어서 작동하는 그 시점에 들어가느냐가 문제인 거죠. 너무 일찍 들어가면 망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제 늦게 들어가면 장사 끝났죠. 버스 끝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맞춰서 간다라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부처님이 그거를 해내셨고, 그래서 콧방귀 거대한 조직이 되니까 백육족 보면 이제 화합성을 강조하는 거죠. 승가라고 하는 거는 만장일치란 의미예요. 화합성입니다. 화합성이 화합하라가 아니고 만장일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승가에서 의결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집니다. 승가는 4명 이상의 단체. 그러니까 사람이 내 명 이상을 승가라 그래요. 승가. 그리고 승가를 번역할 때 중국에서 음역할 때 승으로 축약하는 구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저 서역 언어에서 승가를 승가라고 번역하지 않고 상크라고 번역해서 그래요. 상크에서 크가 묵음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 발음이 나다 보니까 그 앞에 상만어 의미들이 커져서 그게 승으로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역하고 의역을 동시에 할 때는 승려라고 번역을 합니다. 력은 짝짝 어때거리. 짝짝이 된다. 서로 대꼴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무리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승도 무리고 그 다음에 려도 무리고, 원래는 그렇게. 그래서 하나는 음역, 하나는 의역,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의역을 전문적으로 다 해버리면 무리, 중자를 써서 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스님이 원래는 단체란 뜻입니다. 그것도 최소 인원은 사인.
그리고 그 쌓인 이상의 단체가 만장일치를 통해 의결되는 구조를 부처님이 제시를 합니다. 이게 처음에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면 어떻게 만장일치가 가능하지? 내 명 정도면 만장일치도 되겠지? 자기 친한 사람 4명 있다. 그러면 만장일치 되지. 예. 근데 한 20명, 30명, 40명 넘어가면 만장일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만장일치를 하느냐와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게 만장일치되도록 쪼개라는 게 부처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20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오늘 메뉴를 정해야 돼. 자, 냉면집에 가서 물냉면, 그 다음에 비빔냉면 이렇게 선택 이러면 만장일치가 안 나옴. 정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3대 7이 나왔어. 그냥 조사를 하니까 13대 7이 나왔어. 그러면 두 테이블로 나눠서 먹으라는 거예요. 13명은 비빔냉면, 7명은 물냉면. 그러면 비빔냉면 만장일치, 물냉면 만장일치. 이거 되게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명을 다 만장일치 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너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 서로 성향 비슷한 사람들끼리 살아. 왜? 그래야 스트레스 덜 받고 수행하는데 유리해.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그러면 만장일치를 강조합니까? 리더가 폭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수결은 리더가 폭주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진 쪽이 승복하느냐? 그게 안 됩니다. 네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몇 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정치가 50몇 대, 40몇 대 이렇게 끊기니까 아예 그냥 7대 3 이런 식으로 끊겨버리면 다수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몰고 갈 건데 아슬아슬하게 끊기니까 진 쪽에서도 자꾸 쉽죠. 원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졌으면 다음 경기할 때까지는 그냥 무게를 실어주는 거거든요. 무게를 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올 쯤 돼서 레임덕하고 어떻게 할 때부터 흔들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흔들어요. 굉장히 놀라워. 한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재밌는 게 한국 대통령사를 아마 세계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중에 주목할 겁니다. 하나는 올라가자마자 씹는다는, 그 다음에 내려오면 깜빵을 보낸다는 이런 게 뭐 있나 싶어. 미국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미국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콧방귀. 그런데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이게 깜방 보내는 거는 계속 해왔는데 우리 전통이었는데 그거 나중에 이제 좀 오래되면 내가 문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을 깜방 보내는 문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당이나 저쪽 당이나를 떠나서 저는 정치적인 쪽에 별 관심이 없지만 그거는 있어요. 저 그렇게 아무리 잘못했어도 깜방 보내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국격이 떨어지고 그냥 국민으로서의 기분이가 나빠.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으로 내가 뽑았든 안 뽑았든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었는데 그걸 깜방에 보내놓고 고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현대 시민의 자세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미국은 못해서 그렇게 저렇게 냅두는 줄 아세요? 그거 털면 어느 대통령도 다 걸릴걸. 어느 나라도 무슨 청백리 황희정승이 대통령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다 나대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나대는데 하나도 안 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정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위신 문제로도 외국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봅니다. 저 나라는 도대체 뭔데? 올라갔다. 내려오기만 하면 들어갔다. 나우. 우리는 익숙해서 그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늘상 들어갔었으니. 근데 전 세계에서 독재자가 무너질 때 외에는 안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까지 늦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게 다수결이라고 하는 게 폭주에 예술 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줘라 라는 뜻이에요. 구성원 모두의 예의 리더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존중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예? 그러면 리더하는 재미가 없지. 리더의 재미는 뭐다? 휘두르는 재미거든. 웃음 해봐.
그 완장 한번 차려면 그거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재미대 다 맞춰줘야 돼. 조율해 줘야 돼. 이러면 그래서 절에서 뭔 얘기가 있냐면 원래는 주물은 닭을 맛도 못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백칠 쪽에 보면 이제 집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서로 간에 피해를 안 주면서 슬기롭게 수행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계율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백칠쪽 밑에서 여섯 번째 이런 거 보면 계율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학교로 말하면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자기 조례를 만들어 가는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개인과 집단의 이해 충돌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잘 구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되는 거고 아니 그냥 있는 얘기로 해봅시다. 요즘 터진 얘기 전세 사기 사건 그거를 일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가 그걸 전부 다 떠안서 해줘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지금 아니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콧방귀 젊은 애들이 돈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전세로, 그러니까 월세에도 부담되니까 전세를 찾아서 했더니 저 자식이 들고 홀랑 튀었는지 집값이 지금 깔라 앉으면서 터진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걸 뭐 잘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들은 거니까. 그래서 몇 분 돌아가셨죠, 지금 자살하고. 왜냐면 그냥 내 돈으로 다 걸어놨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대출까지 끼고 그거 집 한 칸에 해놨는데 그 돈은 날아간 거고, 대출은 대출대로 갚아야 되고, 까갚하지 이거 진짜 앞이 안 보이지. 앞이 안 보이지. 얼마나 안타까우면 자살을 했겠나라고 싶어. 근데 국가가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나에 대한 생각은 또 다른 논리적 충의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맞는데 사기당한 거를 국가가 책임을 져주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책임 안 져줄 게 뭐가 있어? 야, 이거 어떻게 다 책임을 다 줘? 국가가. 아니, 지금 그것도 콧방귀 터졌잖아. 뭐 증권사 뭐 해가지고 그 뭐 여덟 개 주식 주가가 뭐 동시에 뭐 하한가를 계속 연일 기록하고 뭐 이런 얘기 터졌었잖아요. 그게 뭐 S권 뭐 사태인가 뭐 이렇게 뉴스에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거기도 다 피해자래. 나오는 거 보면 아니 가해자는 다 피해자래. 그러면 그런 걸 국가가 배상해줘야 되나? 이거 무슨 개뿔 뜯어먹는 콧방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개인과 집단의 이익 충돌할 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선을 잘 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콧방귀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는 이런 선들을 잘 못 껐어요. 그래서 그건 개인이 감당해야 될 걸 자꾸 국가가 무슨 재난지역 선포를 한다는 운동, 뭐 이상한 짓들을 해가지고 그냥 그건 제 생각이에요. 콧방귀 재난지역 선포를 하면 국가가 전부 배상해 준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재난지역 선포벌인가 뭐 이런 것들이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콧방귀 재난인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늘상 제가 정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 가인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은 추구해야 될 권리가 있다. 단 그것이 네가 속한 집단과 네가 속한 사회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가 속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발 더 나아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 이익이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만 이익을 보고 내가 속한 집단은 이익을 잘 못 봐서는 안 된다. 근데 요거는 조금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 이익을 취한다 보다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과 내 이익을 일치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더 힘들어.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이렇게 됐으면 그런 콧방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콧방귀 어느 정도 이상이 이 사회나 아니면 대중들의 은혜를 입고 살았으면 그들의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뭐라도 해서 갚아줄 수 있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될 수만 있으면. 그러면 네가 그거를 막 전문적으로 막 나서서 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자체가 조금이라도 그쪽으로 가겠다는 의지 표현이니까요. 예, 콧방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절묘하게 잘라서 만들어내는 게 유리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크게 손해보지 않으면서 이 자개인의 행복과 자유가 추구되는 서선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집단은 불교죠. 불교 집단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가는 거. 그게 이제 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과 관련해서 가장 의문점은 사실은 이겁니다. 백팔 쪽에. 이거를 제가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제가 부처님 생애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졌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 통과의례, 백화 쪽에 보면 통과의례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불교는 통과의례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통과의례가 콧방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처음부터 독립된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했었나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통과의례가 없다는 게 뭔지 아세요? 통과의례가 관원상제래.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관내 20살에 이렇게 성인식 박지훈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식이잖아. 그래서 성인식, 그 다음에 홀레, 상례, 그 다음에 제례,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생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의례들 꼭 관원상제가 아니더라도 뭐서구나 이런 데는 제례 같은 건 없겠죠. 상까지는 있겠죠. 적어들도 그죠. 근데 걔네는 제사 안 지내니까 제례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대신에 뭐 또 다른 의미 있는 걸 넣을 수도 있고 콧방귀. 그래서 그런 통과 의례들이 사실은 규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 통과 의례를 규정을 안 지어 놨어요. 독립된 종교로서의 특징을 가지려면 사실은 통과 의례가 있었어야 됩니다. 이 통과 의례가 없는 부분이 엄청나게 불교적으로 이제 큰 후폭풍을 불고 와요. 그게 뭐냐면 인도에서도 불교가 사라졌고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인도가 불교의 본토입니다. 근데 본토에 불교가 없어요. 그것도 뭐 찌레한 종교다 이러면 그건 없어질 수도 있지. 야, 조로 속에 없어졌잖아. 그런 식으로 왜 종교들이 안 없어져? 종교도 수도 없이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는 거지. 그런데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데 본토에서 전멸을 당했어요.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이 익숙해서 생각을 잘 안 해보셔서 그렇지 무진장 특이한 겁니다. 종가집이 망했어요. 그런데 지차는 번성했어요. 지금 이 얘기거든. 야, 지차가 번성하면 종가가 다시 종가가 조금 눌렸더라도 지차가 번성해서 그러면 종가 쪽에 다시 힘을 실어줄 것 같지 않아요? 완전히 콧방귀 망했어요. 가대. 불교만 있는 건 아니구나. 현대도 그렇구나. 현대도 어떻게 보면 현대야산. 그 현대가 모기업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며느리한테 그리고 거기는 이제 대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으로 떨어졌고 현대아산은 중견기업으로 떨어졌고 콧방귀 현대차 그룹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를 대표하는 기업이 됐고 근데 거기도 생각해보면 현대차 그룹이 모기업은 아니지만 등치도 더 컸고 그 다음에 정문구 회장님이 맏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종가가 없어졌다기보다도 그냥 시작했던 시원지가 사라진 정도지. 예, 종가는 현대차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내 생각이 그냥 제 생각 알아서 하는 얘기 아니고 그냥 던지는 얘기니까 그냥 들어 주세요. 이거 뭐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콧방귀부 불교는 티베트 불교도 남고 중국 불교도 남고 남방 불교도 남고 이렇게 다 동네마다 다 있는데 종가 완파가 됐습니다. 완파가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또 불교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불교가 동아시아로 넘어와서 유교를 누르고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북송 시대까지 약 한여 년 정도를 불교 시대를 만듭니다. 그거를 중국 불교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콧방귀 불교의 중국 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사상들이 있었지만 중국을 먹은 사상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중국계 아니면서 그래서 중국을 문화의 용광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도 중국에 들어갔고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 당연히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다 힘을 못 쓰는 것 뿐이에요.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들어갔습니다. 힘을 못 쓸 뿐이에요. 단지 그래서 중국을 문화의 용광로 외부 것들이 아무리 들어가도 다 녹아서 없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국에 들어가서 중국을 먹었던 문화가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불교가 하나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리고 그 공산주의가 지금 이제 거의 작동을 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변형 너무 많이 변형됐지. 우리가 책에서 배운 공산주의랑은 조금 많이 다르죠. 쟤네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저 공산주의가 얼마나 갈지를 모르겠고, 만약에 100년 일, 200년 가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중국 역사에는 점으로 남습니다. 아, 진짜라니까. 옛날에 뭐 페르시아 명교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는 네스토리우스파 이런 것들도 중국에 상당히 유행했어요. 그게 기독교파입니다. 기독교파. 그런데 그런 거 다 점으로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의미한 결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공산주의를 그렇게 놓으면 중국을 먹었던 유일한 외래 문화가 불교입니다. 그리고 천년을 유교는 그 밑에 있었고 우리도 비슷한 시기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불교가 유교보다 셌잖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도 똑같은 그런 행동을 보였던 거예요. 천년을 누르고 있었으면 안 뒤집어져야 되거든. 근데 이게 뒤집어졌죠. 놀랍게도 아니 그냥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셔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지배했나? 1910년부터 45년까지니까 35년, 36년 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 콧방귀 그리 지배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자력으로 이긴 건 아니지만 결국 해방이 되고 계속 우리는 그 요구들을 해왔던 거죠. 천년 지배하잖아요. 생각 없습니다. 웃음. 진짜예요? 천년 지배하면 생각 없다니까. 지금도 봐봐. 신라가 백제를 지배한 거예요. 같은 민족. 아니에요. 절대 무슨 이게 왜 그게 신라하고 백제하고 같은 민족이야? 그 제정신 아닌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는 신라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백제 사람도 인정하지. 그냥 지배한 거예요. 신라가 이겨서 백제하고 고구려를 지배했던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민족도 다르죠. 신라 같은 경우는 스키타이 쪽 계열에서 이렇게 분화돼서 내려온 계열이고 백제는 부여 계열인데 민족도 다른 거고 언어도 다른 거고 문화도 다른 거고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삼국 통일된 뒤로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한민족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섞여 산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게 지금 삼국 통일된 시점에서 보면 한 1300년, 1400년이 얼랐지. 조선시대 때도 한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1000년 정도 지나면 지배됐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민족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다 동화되는 거지. 그래서 콧방귀 한 200년 갔어요 뭐 이러면 독립을 해도 쉽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천년을 이기고 있었는데 뒤집어졌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동안 눌려있던 놈이 올라오는 건 도대체 뭐냐? 그거는 유교에는 통과의례가 있습니다. 통과의례가 있기 때문에 그 통과의례랑 관련해서는 계속 유교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쓰려면 오늘날도 제사를 지내려면 여러분이 유교를 안 믿어도 유교 의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패백에서도 일부가 남아 상내에서도 지금 상내의 상당 부분이 유교적인 부분으로 남아있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관례는 없어졌죠. 누가 뭐 성인식에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졌는데 아직도 상제의 일부 아니 상례는 거의 대부분 제례의 일부 그 다음에 패백 같은 데서의 결혼식에서 일부가 유교적인 통가례가 남아있. 그 콧방귀 통가례를 불교가 있었다면 그러면 좋든 싫든 내가 어떤 종교를 믿든 불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가가 안 빠집니다. 어느 한계 이하로는 안 빠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유교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 부도하는 상태까지 안 갈 거예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업으로 얘기하면 물건은 잘 안 팔리는데, 군납. 같은 걸 하나 잡고 있었던 거지. 예. 그래서 기본은 돌아가게 돼 있었던 거야. 그게 통과을래야. 그래서 군납 물품 이런 거 하나 잡고 있으면 편하지 뭐. 크게 뭐 돈이 많이 되느니. 아, 그건 아닌데, 도라는 가고 있는 거야, 계속. 근데 불교는 유물건이 잘 팔렸지. 그래 떡상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밑에 기본 깔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소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아가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흐름이 바뀌니까 완전히 폭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통과의례의 문제라는 겁니다. 콧방귀 내가 발견했다니까. 왜 불교는 동아시아에서 1000년을 유교를 이겼지만 왜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유교의 숨은 왜 더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유교는 통과의례가 있었고 불교는 통과의례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불교에서 결혼식 불교적 결혼식 있느냐? 없습니다. 제례나 상례는 나중에 유교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불교식으로 변형시킨 겁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탄생을례도 있어야 되거든요. 탄생을례 그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탄생을례가 뭐냐면 저도 얼마 전에 제 아는 분이 무슨 외손자를 봤다. 그래서 그러면 뭐 생일 기원, 불공 뭐 이런 걸라도 해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탄생을 합니다. 탄생을 해. 예. 탄생과 관련해서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고 잘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을례. 그리고 탄생을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불교적이진 않지만 동아시아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생일을 기리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100일, 그 다음에 돌이에요. 이게 다 탄생을 합니다. 탄생을 해. 지금은 100일이나, 지금도 돌은 큰가? 제가 요즘 주변에 그렇게 애 낳는 사람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근데 예전에는 돌이 제법 컸었죠. 그죠? 그 돌잡이도 하고 금반지도 이렇게 주고, 그리고 엄마가 그때 금 좀 많이 벌어서 띈 거 먹고 그러다가 콧방귀 어디다 짱박아 놓는다고 이사 가면서 또 잊어버리고 한꺼번에 아이 잘 놔둔다고 낳는데 너무 잘 놔둬서 찾을 수가 없네 이러고 제가 들었던 가장 재밌었던 사건은 도둑이 될까봐 신발장 안에 신발 속에다가 헌 신발 속에 그 그물을 넣어놨다가 나중에 분리 수고했다 했다더라 라고 하는 웃음. 그런 얘기 있어요. 들어보면 너무 잘, 그러니까 이게 놔두자니 좀 위험하고 그렇다고 뭐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것도 의미가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어떻게 좀 팔아먹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금반지 해주는 문화도 많이 줄었죠. 왜냐면 금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한 돈에 4만 원 이러니까 할만했었지. 이거 나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30만 원이에요. 한 돈에. 그때 금이나 사놓을 걸 그랬어.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금 사야 돼. 웃음, 콧방귀. 4만 원짜리가 36만 원 될 줄 어째. 알았어. 아니. 여러분도 다 겪어보신 얘기잖아요. 제가 그냥 없는 얘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돌이나 이런데 가면 다 금반지에 한 돈짜리를 들고 갔던 시절이고, 지금은 한 돈짜리가 어디여 일리 뭐 이런 거 하고 있던데, 이렇게 보니까 그로 이제 따져가지고 3.7기잖아요. 한 돈이.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애가 좀 크면 그런 거들어온 금을 다 모아서 뭐라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면 또 위험하다네. 애한테 애가 또 위험할 수 있다네. 예. 남자애 같으면 그런 거 만들어주면 바로 팔아먹지. 웃음. 우리 엄마께서 나에게 큰 용돈을 주셨구나 이러면서 팔아먹지. 웃음. 그러고 보니까 거기 있었는데, 예, 우리 어머니는 예전에 우리 큰형한테 금반지를 일부러 해주더라고. 금반지를 해주더라고. 대학 가니까 금반지를 해주더라고. 그리고 그게 비상금이에요. 그게 비상금. 그래서 금반지가 손가락에서 있다가 없다가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당 술 먹고 저당 잡혀. 놨다가 이게 돈 생기면 찾아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나는 왜 금반지를 그줬는지 내가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는 돈이 땡푼이 됐을 때에 그걸로 일단 메꾸라는 뜻으로 하나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돈으로 줘갖고는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지. 남자애들이 대학생이고 이러니까. 근데 금반지는 쉽게, 이게 돈으로 바로 환금은 안 되잖아. 하지만은
황금성이 충분히 있지. 예를 들어 술집에 금반지 껴놔봐. 그러면 그건 잡아 준다니까. 아니 맞잖아요. 제 말이. 하지만 그거는 돈하고 다르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지. 그래서 야 저게 저런 비상금도 있구나.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한테는 안 해줬어. 콧방귀 뒤끝 장렬이야. 웃음 뒤끝 장년이야. 콧방귀. 그래서 통과할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발전하기를 오늘날에도. 근데 지금 이미 시절이 늦어가지고 자 110쪽 보시면 부처님은 도시주의자입니다. 도시주의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 오래 사신 대는 18년에서 23년간 사셨다고. 나오는 23년 맞나? 27년인가? 25년이네. 19년에서 25년에 여기 써놨네 제가. 111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에 기원 정사입니다. 기원 정사는 7층 건물, 7층 건물, 당시 7층 건물.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예. 저희 어렸을 때도 어렸을 때 우리 집이 3층이었는데 사람들이 구경 오고 막 이랬었어요. 3층쯤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자, 7층 건물에서 몇 층이 제일 좋을까? 그냥 한번 생각해봐. 몇 층이 제일 좋을까? 꼭대기가 옥탑방입니다. 예. 빨간 머리엔 이런 거 못 보셨어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 다 마찬가지예요. 고층이 되면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기 전에는 고층일수록 다 떨어지는 겁니다. 밤에 예를 들어서 5층에 내가 자고 있는데 밤에 오줌 싸러 가야 돼. 1층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보통 일 아니죠.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콧방귀, 그러니까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 지금 수세식 화장실이 들어오는 구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고층은 다 나쁜 거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시더라도,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아니고, 여러분이 조금 덜 살 때만 하더라도, 집을 한 3층 아래에 콧방귀 저층집을 선호하는 문화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1층은 너무 보이니까 좀 그렇고 2층이나 3층 정도가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리고 예전에는 거기서 아파트 하면 꼭대기 집하고 갓집이 싸다니까, 분양가 자체가 싸다니까 이유는 추워. 근데 지금은 층간소음 문제,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운 게면 꼭대기 집이잖아요. 그리고 단열도 잘 되고 이러니까 오히려 꼭대기 집이 비싸죠. 지금은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문화가 바뀐 거지. 그래서 소공녀라든지 뭐 빨간머리 애니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 약간 못 사는 애들, 한여한 애들은 다 옥탑방에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5층이에요, 옥상이에요, 이렇게 꼭대기층이에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참 전생에 인생 험하게 사셨던 거예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높은 집을 인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이유는 덥기 때문에 지면으로부터 떨어져야 조금이라도 시원한 바람들이 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도시주의자인 건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는 도시에서는 먹히고 시골에서 잘 안 먹히죠. 지금도 현대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애들 하고 다니는 타투, 이런 검은신이지 문신하면 거지. 같은데 문신하면 막 여기에 이렇게 일심 이렇게 써 있고 막 하트 이런 거 그려져 있고 막 이럴 것 같은데, 화살 이런 거 있고, 그런데 타투하면 굉장히 좀 이쁠 거 같고, 좀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서도 타투하는 애들 없어요? 목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해놓고 아버지한테는 걸릴까봐 목도리 하고 다닐 수도 있고. 근데 무릎이나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런데 보면 뭐 허리에 새긴 애도 있고, 그 다음에 무릎이나 이렇게 이런데 새긴 애들 보이잖아요. 그죠? 발목에 새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 전통적 인식에서는 타투 이런 거 하면, 문신 이런 거 새기면 저 약간 불량한 애 이런 느낌이었고, 지금은 패션 느낌이잖아요. 약간 이쁜 액세서리 느낌. 그래서 또 바뀌는 거죠. 그게 도시에서 바뀌고, 시골에서는 아직도 진짜 어르신들 계신 데서는 그런, 더하면 아유 저 집에는 왜 저런데? 이제 이렇게 하겠지. 예.
그래서 변하는 도시로부터 우리도 문화 같은 거 들어오는 거 보세요.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 들어오는 거 다 도시 중심으로 시작돼서 확산되는 거잖아. 아니, 맞잖아요. 대도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콧방귀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여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가 뭐가 있냐면 경제력이 있고, 도시에는 경제력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밀집돼 있잖아요. 이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걸 얘기했을 때 반향이 쉽게 오죠. 그리고 돈이 있어야, 뭐든지 돈이 있어야 확장시키고 발전시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빈해야 된다. 그건 웃기지도 않는 소리고, 어느 정도는 후원 세력이 있어야 뭘 합니다. 콧방귀, 이게 시대적 요청 구조를 못 맞췄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사실 말로 떠드는 시대가 거의 끝났습니다. 입니다. 음악. 한해상 국립공원의 중심 사천, 거제와 통영하동과 남해 여수에 걸쳐 300개의 섬들이 별처럼 깔려 있습니다. 사천바다는 어족 음악 자원이 풍부해 어부들에겐 생계의 수단이었고, 해상무역의 요충지이자 나라를 지키는 호국의 바다였죠. 40분 세계의 성과무트로 이루어진 사천은 천년세월 침탈과 노약질 속에 수많은 구국 영웅들이 탄생한 곳입니다. 음악. 평화가 내려앉은 사천은 이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한적한 천년도시입니다. 음악. 사천의 쉼표 같은 숲을 지닌 목명산은 부드러운 산능선이 서쪽으로 백운산, 북서쪽으로 음악 지리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명산 울창한 숲 사이에서 새둥지처럼 자리 잡은 음악 천년고입니다. 다솔른 이름 그대로 수많은 소나무에 둘러싸여 음악이 있습니다. 신라지왕 때의 연기조사가 창건해 경상남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도 이름나 있죠. 효당 채범술, 만해 한용운 같은 승려들이 독립운동을 음악 위에의 오솔기를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신라의 고승 연기조사는 영악사라 불렀고, 의상대사는 영봉사라 부르다가 신라 마렵 도선국사가 다솔라 부르며 15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음악 일주문도 사천학문도 없지만 소나무들이 줄지어 끝없이 이어지는 다살이 닿는 길은 선계로 향하는 것만 같았는데요. 숲길, 음악 끝에서 표지석 하나를 만났습니다. 임금의 명으로 다설사 주변에 구멍 파는 것을 금한다는 표식입니다. 1890년 9월에 경상감사가 다솔 인근이 대장군이 나올 명당 혈자리라는 것을 알고 집안 묘자리를 이장하려 음악하자 다설사 스님들과 지역 신도들이 탄원서를 들고 한양까지 가서 임금에게 받아온 명령을 돌에 새긴 것이죠. 민심과 불심으로 지킨 천년숲입니다. 음악 카페트처럼 펼쳐진 빼곡한 솔숲, 다설사로 들어서는 입구에 그 천년 세월이 적혀 있습니다. 1704년에 세워진 다설사, 중건비입니다. 구름 속에서 용 2마리가 꿈틀거리며 가운데 연꽃 봉어리를 떠받치는 모습이 생생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땅 경상우도에 북지리 산자락에 있는 영악사라는 절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비석인데요. 신라 지왕 503년에 지어져 번외 증축으로 음악 이름이 바뀌다가 다솔가 되었고, 임진왜란에 사찰레반 이 불에 타 1704년 중건을 마무리하며 비성을 세운다고 적혔습니다. 고진한 천년 고찰의 대문과도 같은 대양에 올라봅니다. 해를 마주하는 곳이라 해서 태양나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언제든 누구든 들어오라는 듯 활짝 열린 창문이 마음까지 열어줍니다. 다설사 대학은 300년 가까이 된 100평이 넘는 큰 규모의 맛지붕 정각입니다. 이곳에선 무엇을 했을까요? 스님들이 강론을 펼치면 여러 중생들이 함께 음악 듣고 공부하는 강론장으로도 쓰였고, 한때는 농촌, 계몽운동의 근거지로 약을 하며 새 세상을 꿈꾸던 공간이었다고 음악합니다. 이 복명산 산중에 모여들어 널찍한 마루에 촘촘히 앉아 북을 치고 예불을 드리고 함께 공부했을 음악대학로. 다설사는 임진왜란 때 완전히 소실되어 지금까지 9번이나 중건되었는데요. 1914년 일제강점기의 화재로 모든 정각이 불탔을 때에는 이 대학로만 화를 면했다고 전해집니다. 대학로는 다설의 중심법당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래는
음악, 석가모니부를 모신 대웅전이 중심법당이었으나 1979년에 생긴 다설사의 특별한 사연이 세상의 이목을 끌며 중심법당을 정멸보공으로 만들었죠. 깨달음의 완성 단계를 뜻하는 열반에 정지를 이룬 정멸의 정각 다설사 정멸보공입니다. 이곳에는 열반에 드신 부처님의 모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번뇌가 사라진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직전의 모습으로 누워 음악 계신 열반상을 만났습니다. 음악 약 40여 년 전 다솔, 응진전의 아미타 열레불의 개근불사 때 응진전 음악, 후브라에서는 108개의 사리가 발견됐는데요. 임진을 한 음악대 외구의 약탈을 피해 숨겨둔 부처님의 진신사리라는 것이 밝혀지자 다설사의 스님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본전으로 정멸보공을 음악, 만들고 와불상을 모신 것입니다. 수백 년 묵언 속에서 부처님의 음악, 진신사리는 다설사의 정멸보금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와불상 뒤에는 투명한 유리창이 있어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이 정면으로 보입니다. 연꽃 대자 위에 음악 모셔진 거대한 진신사리탑에 임진회란의 스님들이 음악, 응진전, 후불탱화에 숨겼던 108과의 사리가 편안히 음악 숨쉬고 있지 않을까요? 음악, 오른쪽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음악. 사람들의 탑돌이에 저도 몸을 실어봤습니다. 음악, 정멸은 뭘까? 열반경에 이르길 모든 것은 무상해서 음악, 생겨났다 없어지는 법이니 우리 마음속의 생과 멸의 허상을 없애면 정멸의 음악 고요한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음악, 잠시 고요한 기쁨을 만끽해 봅니다. 다솔의 진신사리탑을 입게 한 응진전으로 향해 봅니다. 꽃과 나비처럼 중생의 공양을 받을 만한 수행이 있는 곳을 응진전이라 하죠. 음악, 공양을 받으며 수행하고 깨우쳐 다시 중생을 깨우치는데 힘써야 하기에 응진전에는 석가모니불에게 음악, 가르침을 받은 가장 높은 단계에 깨우친 사람들, 나한들, 즉 아라한들이 모셔져 음악 익기도입니다. 음악, 최고의 경지에 오른 나한들도 음악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다솔응진은 음악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률사가 창건한 이후 여러 음악 차례 전람과 화마에 소실됐다가 1930년 독립운동가이자 승려였던 한용운 선생이 보수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음악, 영원히 세간에 머무르며 불법을 지키는 존재의 십육나한 이들의 불사를 노래한 19절이 주련해 음악 걸려 있습니다. 내가 하는 불사는 깊고도 미묘하여 사람 없는 음악 빈산에 물 흐르고 꽃이 피네. 앞과 뒤 성인은 모두 말씀으로 음악 일깨우고 화분의 꽃은 붉은 빛 향로에 음악 연기는 푸른 빛을 띠는구나. 음악 묵묵히 수행한다면 닿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극락입니다. 음악 다설사 극락전에는 극락정토에서 모든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아미타불이 음악 오셔져 있습니다. 다솔 극락조는 일반적인 사찰과 달리 금빛으로 빛나는 아미타불 사방으로 함장탱, 질성탱, 산신탱, 독성탱, 현황탱 등의 불화 아닌 불화가 눈에 니다 추측해보건대 신라의 자장사가 찬건데 지은 이후 수많은 전람과 화제로 다시 짓기를 수차례나 해야 했던 극락전이니 도교 신앙의 음악산신과 실성신까지 동원해 국난과 사고가 없는 극락정토를 염원한 건 아닐까 싶었는데요. 음악, 그 여원을 그림에 담은 건지 천장과 벽에는 악신을 물리친다는 비파와 소고 등 기물을 든 보살과 동자들이 빼곡합니다. 만에 음악, 아내 한용은 선생이 응진전을 중수한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 극락전도 그 중수된 것으로 본다고 음악하는데요. 어쩌면 마의 한용은 선생도 이 극락전에 앉아음악, 세상의 어느 신이든 이 땅의 백성을 가엾게 굽어 음악 살펴주기를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루고 다시 평안해지기를 그렇게만 된다면 독립운동가에서 절집의 수행자로 돌아가겠다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에 잠겨봅니다. 니다 사천다솔사를 호국사찰로도 일컫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편나무에 깃들어 있습니다. 요사체인 안심료 앞에 있는 세구루의 편백나무를 1939년 회감을 맞은 한용운 선생과 독립운동가들이 심었기 때문입니다. 여의 넘은 나이에도 편백나무 잎은 싱싱합니다. 마침 안에 선생의 축복이 깃든 듯 밑동이 튼실해 아름들이 나무로 천수를 누릴 태세입니다. 음악, 편백향이 꽃향기보다 진하게 음악 느껴집니다. 안심료는 1933년부터 음악, 독립운동가들의 본거지가 되어준 것입니다. 불교 음악 비밀 독립운동 단체인 만당의 본부였죠. 음악, 한용운과 최범술, 김범부, 김범린 등이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음악, 이곳 안심료에 기거했습니다만에 한용운 선생은 안심료에서 독립선언서, 수안을 작성했고 소설가 김동리 선생도 음악, 다솔, 인근에서 야학을 가르치며 소설, 등신부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가설사가 대장군이 나올 혈자리라더니 나라를 대표하는 음악분인과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것을 보면 과연 명당은 명당인가 봅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수가 바위를 뚫듯 중생들의 한 걸음이 모이고 그들의 1분 1초가 모여 역사에 수레바퀴는 굴러왔습니다. 입니다. 음악. 천년 고찰 다사에 차서면 천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양에 취합니다. 음악, 다설사는 한국 근대 차문화의 시조로 불리는데요. 1960년대 음악, 다설사 주지로 계셨던 효당 최범실, 스님이 꽃피운 한국식 차문화 운동, 음악 때문입니다. 음악, 지위하와 격식을 따지지 않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차를 마시는 것이 우리나라의 차문화라는 것입니다. 음악,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이 다사에선 간단하고 쉽게 느껴졌습니다. 역사 속 가슴 아픈 수차례의 화제도 천년세월 다시 세우고 일어섰습니다. 목숨을 건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아름드리 나무로 남아 향이 짙고 복잡하게 배워야 할 것 같았던 다도는 그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즐기면 되는 것이었죠. I remember how it feels. 음악, 돌아가는 길, 사천의 바다에서 다사 천년의 소나무밭, 그 소량이 나는 듯했습니다. 노을 지는 구름 사이사이, 다솔사, 안심유합, 한용운 선생의 편백나무 향이 불어오는 것 같은 저녁입니다. 입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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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